네, 자, 전산세무 2급 제120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 문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번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좀 나왔어요. 2번, 3번부터는 좀 괜찮은데, 자, 그래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수와 자본 총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주식회사의 자본 좀 다들 어려워하죠. 자, 요 재무상태표, 요거는 K랩, 이론 시험 볼 때도 K랩 프로그램에 보면, 재무상태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 자본 안에 자본금부터 이익금까지 있죠. 자, 이거하고 연관시킨 문제입니다. 자본금은 말 그대로 주식 발행수 곱하기 주당 액면가액. 자, 이건 주식을 말하는 거고, 자본잉여금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이익이 생겨서 적립해둔 잉여금.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영업활동, 물건 팔아서 이익 본 거, 여기 쌓아놓은 거. 배당금 줄 때는 여기에서 꺼내서 배당금을 주죠. 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까지 됐는데, 자본조정은 뭐냐?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주식과 관련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또는 손실. 이러한 것들은 자본조정에서 여기에 차감, 자본금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조정 역할을 해주는 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여기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주식과 관련된 포괄손익.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같은 거. 그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이 구성됐는데 주식 분할은 뭐냐? 우리 회사 주식이 한 주에 100원이에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을 때 요걸 쪼개버린 적이 있죠. 종종 이런 경우 있습니다. 100원짜리를 두 주로 만드는 거예요. 50원씩. 이건 주식 분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는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주식 수는 어떻게? 증가하겠죠. 자, 요거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자본금은 100원짜리를 두 개로 쪼개었을 뿐이지 더하면 또 100원입니다. 그러면 자본 총계, 이 전체 자본의 총계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아까 말했죠. 이익이 생겨서 적립해둔 돈, 요거를 주식으로 주게 되면 주식 배당이니까 현금 배당이면 요거 빠집니다. 다른 건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자본 전체가 줄어드는데 돈으로 안 주고 주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이쪽으로 간 겁니다. 거실에 있던 아들이 뭐예요? 자기 방에 들어갔다 해서 가족 숫자가 변동되는 건 없죠?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 수는 증가하고 자본 총계 증가라고 돼 있죠? 여기 잘못된 겁니다. 변동 없음.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 3번이 좀 까다로운 건데, 자, 회사에서 여기 자산 중에 현금이 있어요. 주주들이 주가가 너무 안 오른다 해가지고, 자, 차변에 자기 주식, 이 회사 주식이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러면 차변에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자기 주식. 대변에 돈이 나가요. 현금. 그럼 자산이 감소와 함께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그러면 이 회사의 전체 주식은 어떻게? 자, 전체 주식은 변동은 없어. 왜? 이 주식이 회사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죠. 회사 안에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주식시장에 요게 줄어들죠. 줄어들면 그만큼 수요 공급이 원칙에 의해서 주식 숫자가 100주 있다가 90주, 10주가 없어졌어. 그럼 비싸져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식이 안 오른다 했을 때 주가가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년인가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몇 조 원어치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한 주식은 그 다음 처리 방법이 다시 되팔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주가는 오르죠.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이럴 때 주식 수는 변동이 없어요. 회사 안에 보관 중이니까. 대신에 요 자본 조정에 들어가서 얘는 자본금에서 차감 항목이 됩니다. 자기 주식은. 그래서 전체 자본은 요게 차감 항목이 돼서 마이너스 하니까 자본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소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 돈을 받고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거. 증자. 그러면 유상증자했을 때 돈이 들어와요. 그럼 차변에 현금. 그 다음 대변에는
뭐예요?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러면 주식 숫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자본도 늘어나요.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이게 좀 생소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분할, 주식 배당, 자기 주식 취득, 유상증자 이렇게 해서 출제된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인데, 자, 어쨌거나 정답은 2번이고요. 이 자본에, 주식회사의 자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앞에 이론 강의 한 번 더 보시고, 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번부터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고,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건 뭐야 싶을 때는 일단 건너뛰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시간 좀 남았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풀고. 자, 2번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무제표 5가지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현금 흐름표, 자본, 지배주주 뭐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 주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 맞죠?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틀렸죠.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아주 이거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2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정확하게 그 정의대로 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자,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2007년 1월 1일에 건물을 1억 원에 취득,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20년. 그래서 재무상태표 봤더니 1억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 9천만 원. 굉장히 낡아버렸어요. 이제 1,000만 원만 남은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좀 이쪽으로 와서, 자, 지금 1,000만 원 남았어요. 2025년 1월 1일 위 건물이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면서 잔존가치는 100만 원, 그리고 향후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연수합계법으로 요거를 다시 감가상각을 1년치를 다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회계 변경 전에 1억 원, 9천만 원 두 개 빼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자, 연수합계법으로 하면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계. 5년 남았다고 그랬죠? 5년. 그러면 5, 4, 3, 2, 1 더하면 15년 나옵니다. 분해, 잔여 내용. 앞으로 5년 쓸 수 있다고 그랬고, 이거 첫 해니까 5년 됩니다. 그 다음에는 4, 3, 2,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취득원가 1,000만 원. 왜냐하면 1,000만 원 남았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100만 원 빼면, 자, 900만 원이죠. 곱하기 15분의 5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내용 연수로 다시 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3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럼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매출원가는 상품계정 그려서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근데 군더더기가 몇 개 붙었어요. 매입 환출액이 있어. 자, 매입액은 24만 원, 기초는 8만 원, 총 매입액은 24만 원인데 순매입액이 되려면 매입 환출 매입액 빼줘야죠. 매입 환출액 4만, 환출액 4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할인 3만 원, 요것도 빼주고, 그러면 32만 원에서 요거 7만 원 빼면 25만 원입니다.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25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에 5만 원 있어요. 5만 원 대변에 적어주는데, 여기 타계정 대책, 여러분들 분기할 때 요 문제 자주 나오죠. 상품은 없어졌는데 판매한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상품 계정에선 빼줘야 돼요. 뭐 했냐? 10,000원. 기부 활동한 겁니다. 기부금. 자, 그래서 요 10,000원을 빼줍니다. 타계정 대체도. 그러면 25만 원에서 요 6만 원 빼면 순수하게 판매된 매출 원가는 19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9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자, 다음 중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자, 요 문제를 풀려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뭔지를 파악이 돼야 보기가 이해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충당부채 하면 딱 예를 들어서 하나, 이거 쭉 읽으면 이해가 상당히 어렵죠. 자, 충당부채 대표적인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들 근무하면 몇 년 근무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야죠.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적립해 놓는 겁니다. 자, 퇴직금 줘야 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인식요건,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뭐예요? 직원이 근무한 몇 년 근무해서 현재 의무가 존재. 이거 퇴직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죠. 법적 의무.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서 퇴직금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의무와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급여액에 따라서. 보통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정도, 10년 근무하면 1년치 연봉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계산법은 거의 맞춰서 하면 되고,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 여러분들 그 대량 리콜하는 경우들 있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거. 또는 계열사 보증을 해주는 경우. 부도가 안 나면 우리가 뭐 갚아야 될 빚은 없는데 부도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대량 리콜 사태, 보증 채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발부채, 우발적으로 생기는 거.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발생 여부에 의하여만 그 존재가 되는 잠재적 의무다. 그래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적지는 않습니다.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생기게 되면 갚아야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뭐냐? A, B.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발부채로 표시하지 않고, 이거는 주석 같은 데 표시하는 건데, 당의 의무를 이행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없고, 유출될 가능성도 높지 않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정하고 있고, 다시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1, 2, 3번은 충당부채에 대한 겁니다. 충당부채,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딱 떠올리세요.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직원 퇴직 지불할 때, 퇴직할 때에 대해만.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맞고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충당부채 인식은 가능하다. 이거는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나 마찬가지예요.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 그래서 요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주석사항에 적어놓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원가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음에 제시된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와 그래프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산업용 전력요금, 기본요금 더하기 전력량 요금 추가 사용분. 자, 이거 어디에 해당되냐? 원가 행태, 조업도 생산량에 따른 분류인데 고정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임차료, 물건을 몇 개 만드는 거 상관없이 월 임차료는 똑같죠. 자, 임차료 생산량이 늘어나도 원가는 항상 월 얼마. 이게 고정비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는 재료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개 만들다가 100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만큼 재료비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하나의 재료비는 다 똑같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준고정비. 이거는 기계를 하나씩 빌려서 생산할 때. 아니면 이게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해. 그러면 한 사람 있다가 생산량이 늘어났어. 그럼 또 한 사람. 늘어났어. 그럼 기계를 하나씩 더 빌리는 거나 사람을 한 명씩 더 채용하는 거나.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준고정비입니다. 고정비로 가다가 오르고 또 고정비로 가다가 오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준변동비가 있습니다. 기본요금, 여러분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기본요금 쭉 가다가 일정 사용량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죠. 집에서 여름철에 에어컨
틀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는 이유가 전기세 이제 할증 요구가 나오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전기 요금. 자, 그러면 지금 전력 요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 요거는 기계 장치나 사람을 더 고용하거나 그럴 때고, 이거는 뭐예요? 임차료, 고정비, 원재료, 변동, 준변동 원가. 자,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가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처음부터 기본 요금으로 딱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추가 요금.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준변동 원가. 그 다음 7번 문제. 같은 겁니다. 변동비에 대한 거. 자, 다음 중 변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선택한 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죠. 변동비. 여기서 눈여겨볼 거. 단위당 변동비. 하나당 원재료는 일정하다는 거. 총 변동비는 늘어나지만 이게 아까 문제하고 조금 다르고요. 자,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지금 변동비 하면 원재료 생각하라 그랬죠. 원재료 하나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거 틀렸고.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쭉 증감한다. 이건 맞죠. 조업도 대비 단위당 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하향한다? 아니죠. 아까 일정하게 갔죠. 자, 이거 틀렸고요. 조업도 대비, 조업도 하면 생산장, 총 변동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형태. 이거죠, 이거. 맞고. 전력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생산직원, 인건비, 대표적인 변동비, 전력비는 아니죠. 준변동비였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바,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뭐 같은 말이 반복되네요. 자, 그래서 나라바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똑딱은 두 가지 종류의 시계를 제작하고 있다. 산업용 시계, 가정용 시계. 제조와 관련해 발생한 직접 원가는 아래와 같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있고,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제조 간접비가 하나 더 들어와야 돼.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 원인데 이걸 이제 나눠줘야죠. 산업용 시계의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조 간접비를 여기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산업용 시계 총 제조 원가 세 가지를 더하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뭐를 기준으로?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직접 노무 원가가 350만 원 더하기 150만 원 합계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500만 원으로 나누기 해주면 전체 노무비로 나누게 해주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25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했더니 50%가 나옵니다. 0.5. 그리고 산업용 시계는 직접 노무 원가가 350만 원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0.5 배부율 그러면 이게 175만 원이 나옵니다. 자, 175만 원. 그럼 요 세 개를 더해줘요. 80만 원에 350만 원, 175만 원.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더하면 605만 원. 네, 정답 여기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중 부문 공통비와 배부 기준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이론 교재 205페이지에 보면 부문 간접비, 다시 말해 제조 간접비를 각 부문의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데 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직접 재료, 각 부문의 직접 재료비 기준, 노무비, 이거는 직접 노무비 또는 종업원 수, 노동 시간, 회사에서 이 적당한 걸 찾아서 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기계는 기계 사용 시간, 많이 사용할수록 기계가 빨리 감가가 되겠죠. 낡아버리겠죠. 건물은 뭐예요? 면적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전력비는 전력 소비량 또는 기계 마력수 곱하기 운전 시간. 운반비, 뭐 운반 횟수, 거리, 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용달 비용 그 나오는 그 기준이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우선 부문 공통비 1번 운반비는 운반 거리 이거는 맞죠. 간접 노무비는 노동 시간 또는 직원 수. 그다음 전력비는 전력 소비량 맞죠? 기계의 감가상각비다. 기계입니다. 그럼 뭐예요?
기계 운전 시간이죠. 부분별 면적? 이거는 뭐예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 따른 물량 흐름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문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10번이면 9번이 이렇게 나오긴 해요. 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환산한 수량만 계산하라는 겁니다.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 전체 금액을 계산하지 말고 수량만 완성된 걸로 환산했을 때 재료비도 아닌 가공비만 요겁니다. 그러면 월말 제공품 공식 두 가지 제가 앞에서 이론할 때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다. 설명해서 선입선출법이 있고 평균법이 있다 그랬죠. 평균법은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은 이렇게 완성된 걸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완성품 수량 더하기 미완성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한 양을 더한 게 월말 제공품 수량이 되는 겁니다.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전체 금액 요거까지 다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마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뭐 한 80% 90%입니다.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재료비는 공정초에 모두 발생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환산량을 더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기초제공품은 2,000개, 단기 착수량 8,000개, 완성품 6,000개. 완성품 수량은 있네. 그러면 6,000개 더하기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자, 그럼 월말 제공품 수량을 알아야 돼요. 월말 제공품이 안 주어졌어. 자, 그러면 제공품 계정해서 제공품에서 기초 제공품 2,000개 플러스 단기 착수량 8,000개. 그러면 총 10,000개를 작업을 했는데 다 완성되면 좋은데 다 완성이 안 됐어. 완성은 6,000개. 그러면 10,000개.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미완성? 그렇죠. 기말 제공품 4,000개가 미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서 재료비는 전부 착수됐으니까 재료비는 4,000개가 100% 다 되고 가공비는 진척도에 따라 된 거죠. 37.5%만 가공비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럼 4,000개에서 가공비를 완성품 된 걸로 환산하면 완성도 0.375 곱하면 이게 몇 개 나오느냐? 1,500개 나와요. 그러니까 가공비만 따져서 보면 월말 제공품 완성된 걸로 환산을 했을 때 1,500개가 완성된 걸로 본다. 그럼 월말 제공품 환산량 1,500개. 두 개 더하면 7,500개가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7,500개 여기 있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영세율.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데 요즘처럼 미국의 트럼프가 아주 관세로 그냥 장난이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건 부가세를 우리 매기고 있어. 단 0%. 그래서 수출하는 재와 선박, 항공기, 해외 용역, 내국 신용장, 그러니까 직접 수출 못하고 영세 기업들은 간접 수출 전문하는 상사에 맡겨서 수출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적용 대상자는 국내 거주하거나 내국 법인. 근데 외국 법인일 때도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해. 그럴 때는 상호주의를 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 법인이 미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동일하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해주면 그러면 상호주의에서 영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안 해주죠. 그래서 상호관세 뭐 폐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우리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수출하는 거는 이건 영세율이 아니고 부가세 내야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 영세율은 납세 신고는 할 필요는 있는데 0% 신고니까 뭐 하나만 하고 면세는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면세는. 자, 문제로 돌아가서
자, 비거주자는 어떤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아니죠. 상호관세주의에서 이런 경우는 적용받을 수 있죠. 옳은 거 찾아라 해서 얘는 아니에요.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세 의무 면제된다? 아니에요. 이건 면세업자고 신고는 합니다. 단 납부는 영원이지. 재화의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 내국 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을 제외한다? 우리나라 선박들 참치 잡아서 해외 수출하잖아요. 일본에 수출하고. 아니죠. 자, 국내 해당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해외에서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은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옳은 거 됐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 이런 문제가 나오죠. 발급은 물건을 판매할 때 일단 계산서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매일매일 뭐 하면 모았다 한꺼번에 하기도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만 하면 되고 공휴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물건이 공급되면 세법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전송한다 그럽니다. 근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그 자동으로 전송된 거니까 할 필요 없는데 자체 프로그램 있을 때 세금 계산서 발행 그런 경우에 발급일이 다음 날까지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몸에 습관화 시켜야 돼요. 홈택스에 전송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언제 요거 물건을 판매한 날로 볼 거냐 공급 시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일단 재화가 판매되면 판매된 날짜로 보는데 할부 판매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기준은 1년. 1년 이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장기 할 거 없이 판매되면 무조건 그 날짜를 공급한 날짜 매출한 날짜로 보는데 부가세법에서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합니다. 자, 단기는 그냥 외상으로 준 걸로 보고 1년 이상일 때는 할부금을 받을 때 자동차 할부 판매가 대표적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문제로 와서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맞고요. 재화를 단기 할부 판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각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틀렸죠. 이거는 장기일 때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일단 되고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선발급이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돈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죠. 7일 기준이라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원주인의 판매로 해야지 안 그러면 수탁자가 부탁받은 사람이 매출액으로 잡아버리면 이 사람이 세금 다 내게요. 부탁한 사람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 13번. 요거 아주 생소한 문제인데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기준만 알면 다음은 계속 사업자인 주식회사 국민이 과세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 자료이다. 부가가치 예정 신고 대상 기간으로 오른 것. 자, 일정 금액 분기별로 합니다. 2023년이면 여기 1분기, 2분기 마찬가지 1, 2분기 이렇게 되는데 일정 금액 매출액이 적으면 이 사람은 따로 부가세 신고 안 하고 그냥 예정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라 해서 그냥 전 분기에 50%만 납부하면 일단 부가세 신고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기준이 뭐냐? 직전 과세 기간, 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기, 전 분기죠.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세무서장이 전기 납부세 곱하기 50%를 결정하여 예정 고지 징수하고 확정 신고 때 나머지 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전기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예정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억 원, 2억 원 두 개 합치면 3억 원. 이것도 1억 5천만 원 초과. 자, 7천만 원, 6천만 원. 얼마? 1억 3천, 1억 5천 미만에 해당되죠. 그럼 2분기는 전분기의 50% 금액이 예정고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신고 때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억 6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 오바. 자, 요거는 1억 8천 오바. 그래서 요때 한 번만 해당이 됩니다. 언제예요? 2025년 제2기 예정신고는 요거 예정고지 금액으로 과세가 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긴 한데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요거 예정고지는 1억 5천 미만 법인사업자 그 다음 분기에 예정고지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14번 문제인데 요게 116회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번 나오니까 다음 교재를 할 때는 요거를 공간이 있으면 제가 이론에 살짝 넣으려고 그러는데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 징수 시기 보통은 우리 소득세는 연말정산 있죠.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 신고하는데 자, 근데 이게 월급을 제 날짜에 주면 좋은데 사장님이 어려워서 안 주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월급을 언제 걸로 봐야 되느냐? 2025년이냐, 26년이냐?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 기준은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이 있는데 기준은 여기로 보시면 돼요. 11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 월급을 지급시기 그 다음 달 12월 말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급한 걸로 가정해서 그 나중에 받더라도 2025년 소득으로 봐서 연말정산해야 됩니다. 자, 여기 11월 또 나왔네요. 근데 다음에 1월 달에 줬어. 이때는 12월 달까지 못 주고 1월 달에 줬어.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돈은 1월 달에 받았지만 여기에 해당되니까 너도 마찬가지 12월 31일 날을 월급 받은 걸로 해라. 국세청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11월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12월 월급을 그 다음에 1월 달에 줬어. 그러면 1월 31일 이건 내년도 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2026년 소득으로. 자, 마찬가지 2025년 12월 월급을 2월 말까지도 지급하지 못했어. 3월 달에 줬어. 그러면 다음에 2월 달로. 자, 그 뭐 4월 달에 주든 5월 달에 주든 줬으면 1월 31일로 안 줬으면 그 다음 것부터는 전부 다 2월 말로 봐서 이래도 또 몇 달 못 줬다 하면 그 회사는 망했겠죠.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12월분 급여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이거죠. 다음 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이거는 맞죠. 7월분 급여 그건 여기에 들어가죠. 1월부터 11월. 12월 31일까지도 못 줬어. 그러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이것도 맞겠죠. 11월분 급여 요거죠. 12월 31일까지도 못 줬어. 그럼 마찬가지 뭐 같은 말이죠. 맞고. 1월분 급여를 6월 30일까지 여기에 해당되는데 1월 달을 6월 달까지도 못 줬다고? 이 회사 이미 망하지 않았나? 미지급한 경우 6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면 전부 다 뭐예요? 12월 31일입니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예, 잘못 설명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11월까지 12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 있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 자, 보시면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하루 일당 받는 그거 말고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해 주는 거,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보험료 공제로 해서 자, 소득에서 특별 소득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 청약저축 요즘 많이들 납부하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임차금. 그러니까 뭐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 원리금 상환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자, 이런 것들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자, 개인연금은 이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해당 안 돼요. 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국민연금은 해당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요거죠. 요거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문제를 이번에 출제를 했네요. 자, 카페에서 보시는 분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거기에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유도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유튜브에는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 와서 간단하게 가입하면 등업 없습니다. 모든 강의 다 볼 수 있고 질문 그 다음에 게시판 다 볼 수 등업 없이 볼 수 있으니까 여기 검색창 이용하면 질문 답변이 한 40만 개 있으니까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120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은근히 뭔가 살짝 어려운 거는 같아요. 지난번에는 합격률이 꽤 높았는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